안녕하세요. 사람과 교육연구소 정유진입니다. 초등교사를 20년 하고 명예퇴직을 한 다음 지금은 선생님들을 교육 또는 상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10가지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5가지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5가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 조절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우리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우정을 지키는 마요, 해요입니다. 여러분 놀욕대빼 험따 많이 아시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생활부장 3년, 학교폭력 업무를 8년 했어요. 그리고 통합학급을 10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 ADHD, 틱, 우울증 이런 아이들을 담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실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했었고 먼저 뭘 해야 될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6가지를 뽑아서 놀욕, 대빼, 험따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놀리지 마요. 자, 그런데 하지 말라고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마요와 해요로 나누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놀리지 마요, 욕하지 마요, 때리지 마요, 빼앗지 마요, 험담하지 마요, 따돌리지 마요. 그리고 격려해요, 고운 말을 해요, 대화해요, 소중히 해요, 도와줘요, 함께 해요. 이렇게 우리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를 마요, 해요 한다면 우리 반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 게시판을 붙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만약 놀리는 아이가 있다면 야 유진아 놀리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 유진아 이렇게 가리키면 돼요. 응? 이렇게 놀리지 마요를.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우리 반의 규칙을 상기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의 우정을 지키는 마요와 해요.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도덕성 발달 단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교실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이들의 도덕성이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씨앗에서 나무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0단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콜버그의 이론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0단계 아이들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도덕성이 잘 발달해 있진 않아요. 자, 1단계는 두려워요. 혼나면 무섭기 때문에 하는. 그 다음 2단계는 보상. 이거 하면 뭐 줄래요? 하는 겁니다. 이게 1, 2단계가 전인습기 도덕성으로 실제로 3에서 11세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1단계, 2단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인습기에 해당되는 3단계, 4단계, 관계,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도덕성이 3단계고요. 그 다음 4단계는 책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5단계는 사회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려라고 바꿔봤습니다. 보살피고 도와주자. 그리고 6단계 양심인데 이것을 가치 있게 살아요로 이렇게 도덕성 발달 단계를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선생님 뭐 사주세요, 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것, 보상을 바라는 도덕성은 몇 단계일까요? 그렇죠. 2단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라임 괜찮았나요? 네.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이 있어요. 아직은 싹이 돋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미 꽃핀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이 작은 씨앗, 도덕성의 씨앗이 나무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교사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도덕성이 자라면서 내 마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데 9가지 성품 또는 미덕이라고도 하죠. 저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9가지의 성격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성격 심리학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덕들 중에 이 9가지의 성격에 따른 미덕들 한 가지씩과 그리고 또 하나 성격에서 자, 이번에는 내 마음의 열매 9가지 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덕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인간의 9가지 기본 성격이 있다라는 성격 심리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성격의 각각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9가지 성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 마음의 열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 옳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요. 요즘 시대를 보면 또 아이들을 보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아니면 자신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응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옳은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의 열매 성품을 갖춘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 번째는 용기, 힘을 내어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지라도 용기를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랑과 지혜와 용기는 내 안에 있는 거라면 이제 세 가지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존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요. 나와 너 모두 소중하게 대해요. 그 다음 지혜. 이제 나 혼자 생각하던 지혜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요. 그리고 책임. 용기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과 나의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서 시작하는 사랑과 지혜와 용기 그리고 타인에게 향하는 존중과 협동과 책임이라면 이렇게 이런 순환의 과정, 이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성찰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를 깊이 들여다봐요. 내 것을 나누면서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9가지의 기본 성품을 갖게 된다면 이 아이도 참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도 보다 더 행복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놀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마냥 많이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애들은 노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또 지나치게 심하게 놀려고 하고 또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지면 가만히 있지 않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이규칙 4가지 안책 존잼. 첫 번째는 안전하게 놀아야 돼요.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함께 재미있게 놀기가 어렵겠죠. 책임. 같이 놀려면 규칙을 지키고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요.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 놉시다. 그래서 안책 존잼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놀이의 고수,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3개의 단계와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한 15년 전에 만들었나? 네. 그때 학교에 놀자라는 책을 쓰면서 그 전에
15년 전에 만들어서 계속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자, 먼저 하수 1단계는 무기력이에요. 안 한다고 하거나 대충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2단계는 승부욕에 불타는 아이들입니다. 규칙을 안 지키고 이기려고만 하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하수입니다. 중수는 3단계 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지키면서 협력하는 사람. 4단계 즐기기는 승패와 상관없이 즐겁게 노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수. 고수 5단계는 배려. 친구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6단계는 창조. 새롭고 좋은 놀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새롭고 좋은 놀이예요. 좋은 놀이는 뭐겠어요? 안전하고 또 존중하면서 재미있고 또 규칙도 좀 잘 짜여져 있어. 그런 놀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6개의 놀이의 고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놀아야지 더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 규칙, 안책, 존잼과 놀이의 고수 6단계를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진아, 놀이 규칙 3번 존중 지킬 수 있겠니? 네. 규칙을 안 지킨다. 유진아, 놀이 규칙. 그렇지. 위험하게 논다. 유진아, 안전.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를 더 잘 생각을 하고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놀이 규칙을 이야기는 해주지만 대부분이 잊어먹어요. 왜? 놀이라는 그 역동적 상황에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런데 이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서 붙여 놓은다면 계속 활용할 수가 있고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놀이의 고수를 활용한다면 지나치게 이기려고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본인이 고수인 줄 알아요. 왜? 실제로 많이 이기기 때문에. 이건 뭐 승부욕에 불타고 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건 고수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긴 사람이 고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승부욕에 불타는. 괜찮아요. 승부욕에 불탈 수 있어요. 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고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한다면 그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레벨을 높여보자. 놀이의 하수라면 중수로 또 고수로 함께 나아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장난 신호등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장난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위험한 어떤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실은 장난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놀욕대빼 험따를 이야기를 했었죠. 놀리기, 뭐 애들이 그냥 놀리면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평에 전원주택에서 살아봤는데요. 이 놀리기는 뭐와 같냐면 내 마당에 잡초, 풀과 같아요. 여러분, 풀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풀에 뭐가 모여요? 풀벌레들이 와요. 그 풀벌레를 누가 좋아해요? 개구리가 좋아하죠? 개구리를 누가 좋아해요? 뱀이 좋아합니다. 이 잡초를 내 마당에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놀리는 것, 또 장난치는 것에서 이 장난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장난이 장난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신호등을 보면 초록불은 통과해도 되잖아요. 좋아, 재미있어. 서로 좋아해야 돼요. 그게 장난입니다. 물론 서로 좋은데 너무 위험하게 장난을 친다면 그건 좀 제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은 자, 하지마. 알았어. 이거예요. 노란불에 건너면 안 되죠. 또는 주황불에 건너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내가 재밌으면 난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알았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한다면 이때는 빨간불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러면 난 기분이 나빠.
또는 나 속상해 라고 말을 하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장난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걸면 그거는 괴롭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난 신호등 3가지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가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우정을 지키는 마요, 이 마요는 뭐예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최소한의 6가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에서 나무로 도덕성 발달, 그리고 여기에 맺히는 9가지의 성품 열매들, 그리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함께 놀면서 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인 안책, 존잼과 놀이의 고수 6단계, 그리고 장난의 신호등, 이 5가지를 지켜나간다면 훨씬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인간 세상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평화대화법이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대화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간바, 2번째는 인사해야이고요. 그리고 감정조절법 3가지를 지금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간바입니다. 평화대화법이죠. 이 행간바는 제가 비폭력 대화, 그리고 교사 역할 훈련, 또 부모 역할 훈련, 적극적 부모 훈련, 그리고 NLP, 피플 스킬 등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의사소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익히고 사용하기 좋도록 직접 행간바로 만들어 봤습니다. 화를 조절하고 평화롭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간바는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나도 같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막 화를 낸다. 그러면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목적이 뭐냐?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행간바,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자,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네가 나를 자꾸 놀려서 나의 감정, 나는 슬퍼, 나는 화나, 나는 걱정이 돼 등등, 속상해 등등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바람을 얘기해요. 존중했으면 좋겠어. 존중해줘. 사과해줘.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래 알았어 미안해 이러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단계 처음에는 먼저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화가 났을 때 야, 네가 나에게 바보라고 놀려서 나 지금 엄청 화나거든. 당장 사과해. 이러면 행간바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먼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계 행간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3가지 감정 조절 기술 배우겠죠. 먼저 호흡을 길게 내쉬거나 시야를 확장하거나 EFT를 하는데 먼저 호흡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감정 조절하고 행간바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이 아이는 되게 고매한 인품을 가진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더 놀려요. 더 놀려. 그럴 때는 이 3단계입니다. 친구가 계속 기분 나쁘게 한다면 한 번 더 그러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안 그럴게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놀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4단계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행간바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감정 조절이 어느 정도 되면요. 사소한 행동은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사과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좀 피곤해요. 다른 아이들도 나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좀 사소한 문제는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가 뭔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꼭 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랑 이야기하게 되어 선생님과 좀 더 긴 시간 깊이 있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해결 기술을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제 평화대화법 두 번째 인사해약입니다. 보통 행간바 인사해약이 같이 가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뭐예요? 걸림돌이죠. 딛고 일어서면 뭐가 됩니까? 디딤돌이 됩니다. 돌멩이가 크면 딛고 올라가 설 때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딛고 올라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기, 인사입니다. 일부러 아까 행간바는 아이스크림으로 이미지를 만들었고, 인사해 약속하기가 들어가서 약인데 약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해를 빼고 인사약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원본은 해결하기가 들어가요. 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서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순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기입니다. 나 행간바에서 너의 행동, 네가 나를 자꾸 바보라고 놀려서 나의 감정, 나는 기분이 나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너를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해결하게.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나아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간바의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네. 그럼 약속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다음부터 더 노력할게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치유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도와줘, 함께해. 이런 말들을 같이 사용한다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화대화법의 행간바와 인사해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들을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감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 기술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 명상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진짜 빡친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호흡이 짧고 빨라집니다. 가빠진다고 하죠.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부드럽고 길게 내쉬면 감정이 안정이 돼요. 자, 숨을 깊이 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호흡을 길게 내쉬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자, 코로 숨을 깊이 마시고 잠시 1, 2초를 멈춥니다.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부드럽고 길게 내쉬는데 이때는 아까 숨을 마신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최대한 길게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면 좋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는 동안 긴장이 풀린다라고 상상을 하면 더욱 도움이 돼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숨을 깊이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는 코로 내셔도 되고요. 입으로 내쉬어도 괜찮습니다. 숨을 깊이 마시고 멈췄다가 길게 내쉽니다. 이걸 3번 정도 하면 좀 빠르게 안정이 돼요. 물론 어떠한 문제는 너무 격렬해서 3번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필요해요? 잠시 거리를 두고 또는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명상. 부정적 감정을 느끼면 아까 호흡이 가빠진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야가 좁아져요. 딴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야가 넓어지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또는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뭐냐? 시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야를 확장하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봐요. 벌려보면 귀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를 보고 있으면서도 손가락이 보인다. 그럼 시야가 이만큼 확장된 겁니다. 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앞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합니다. 시야를 넓혀 왼쪽 오른쪽도 같이 봅니다. 시각 명상에 익숙해지면 이 상태에서 호흡 명상도 같이 해요.
마음속으로 괜찮아, 좋아지고 있어, 다 지나가 라고 마음속으로 또는 말을 한다면 더 빠르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감정자유기법,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인데요. 우리 몸에 신경점들이 있어요. 한의원에서는 침을 놓는 자리이고 서양의학에서는 이 신경총 또는 신경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신경정을 부드럽게 두드리면 감정이 안정이 되고, 지금 느끼는 감정과 과거에 화가 났던 것을 떠올리면 다시 화가 나잖아요. 슬펐던 걸 떠올리면 다시 슬퍼지잖아요. 그때 같이 두드리면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자, 두 손가락으로 손날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자. 또는 나는 지금 슬프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자. 나는 지금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이런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신경점을 1번 정수리부터 쇄골 밑까지 5번에서 10번 정도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또는 화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난다. 이렇게 부드럽게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세게 두드리면 팬더 돼요.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톡톡톡 천천히 두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굉장히 예민한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드렸을 때 이 신경, 이 자극들이 편도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드러운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의 편도체는 안전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입술 및 다음 쇄골, 한쪽이나 두 쪽. 두 손으로 해도 돼요. 정수리, 눈썹 말하면서 너무 화난다. 직접 소리내서 말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너무 화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더 좋아요. 나를 바보라고 놀려서 화가 난다. 나를 무시해서 화난다. 또는 내일 시험인데 불안하다. 시험이라 불안하다. 시험이라 불안하다. 또는 발표해야 되는데 부끄럽다. 발표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말하면서 두드리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2단계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문제 해결 방법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행복교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또 유지하고 문제를 하는 데 필요한 10개의 방법들을 붙여두고 가르쳐주고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잊어먹어요, 다. 그래서 붙여두고, 뭔가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걸 가리키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하면서 규칙을 안 지킨다? 놀이 여기 가리키면 돼요. 장난을 심하게 하고 있다? 저쪽 장난 싫어도 가리키면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유진이가 자꾸 놀려요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러면 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문제 해결 방법 써봤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럼 가리키면 돼요. 문제 해결 방법. 행간바 인사약스 붙었는데 가리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바보라고 놀려서 나는 기분이 나빠. 네가 기분이 나빴다니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나아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그래, 진짜 미안하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했어요. 자, 이걸로 문제 해결이 될까요? 놀랍게도 10건 중에 7건이 이것으로 해결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힘들었냐?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해준다면 7개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3개만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 7개를 하느라 지쳐서 선생님이 해줘야 될 3가지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것.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가리키고 알아차리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에이스라고 불러요. 에이스.
정말 어느 팀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를 에이스라고 하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에이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힘든 반을 계속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 아이들 맡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 또 맡을 수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매년 힘든 아이들 또 학교폭력 업무 등등을 계속 했던 이유는 학폭 업무는 너무 힘들었고요. 우리 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어요. 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10개만 딱 뽑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활용해 보신다면 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면요. 사람과 교육연구소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서 제가 1년 과정으로 200시간씩 매달 1박 2일 숙박하면서 하는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함께 한다면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0가지 행복교실의 활동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